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에 이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까지.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의 5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전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군함을 쏟아내며 태평양의 균형을 위협하는 지금 미 해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한국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함 건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이미 미 해군의 버크급 구축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세와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기술 협력이라는 새로운 동맹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미국의 군사 기술이 만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닌 윈윈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6개월간 취재해온 새로운 한미동맹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워싱턴 포스트의 국방부 출입 특파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AP통신에서 첫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군 장교 출신이었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국방과 군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해군력의 변화와 조선 기술의 발전 과정을 취재하면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 기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특파원으로서 30년 넘게 일해온 저에게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예고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현재 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이 발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였습니다.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약 34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몇 년 내에 400척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미 해군의 함정 수는 300척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조선 인프라의 격차입니다. 중국은 13개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7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조선소는 미국의 모든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 의회는 획기적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맹국의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릅니다.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당 조선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이 갖는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조선 산업을 취재했던 1990년대 초반,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아직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 조선 산업의 놀라운 시작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GDP는 200달러도 채 되지 않았고 조선 산업이라고 해봐야 목선이나 겨우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 특히 조선 산업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하려면 철강이 있어야 하고 배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한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을 이끌던 정주영은 조선 산업 진출을 결심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를 남이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들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조선소 건설 계획에 대해 경제성 없음이라는 차가운 평가를 내렸고, 당시 정부 고위 관리 중 한 명은 현대가 조선 사업을 성공하면 내가 손가락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금 조달은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정주영은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에서 4,300만 달러의 차관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이 선박 컨설턴트 AMP 애플도어사의 롱바텀 회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정주영은 그의 유명한 500원 승부를 펼쳤습니다.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주며 보십시오. 이 지폐에 그려진 것이 거북선입니다. 우리는 이미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섰죠. 우리에겐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 조선 산업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롱바텀은 정주영의 열정과 자부심에 감동받았고 마침내 추천서를 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선박 수주였습니다. 아직 조선소도 없는 회사에 누가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정주영의 승부사적 기질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선박왕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가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2년 울산 미포만에서 현대조선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전략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조선소를 다 짓고 배를 만들기 시작하지만 그는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2,20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고 정주영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구두도 풀지 않은 채 일했습니다. 잠 많이 자고 어느 세월에 선진국 따라잡나라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군함 건조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 해군의 버크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엊그제 워싱턴의 한 고위 관리자와 비공식 오찬을 가졌는데 그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 기술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형 구축함이 절실히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한국 조선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현재 미국이 직면한 도전은 매우 심각합니다. 중국은 매년 군함을 쏟아내고 있고 이미 숫자만으로는 미 해군을 앞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새로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조선소들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군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이 한국에서 군함을 건조했고 그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죠. 다음 주에는 울산과 거제도의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50년 전 갈 때만 늘어선 황량한 바닷가였던 그곳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취재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미국의 현실을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미 해군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달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비공개 청문회에서 해군 참모총장은 충격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전투함 건조 능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벳아이언 조선소와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는 이미 2027년까지의 건조 일정이 꽉 찼습니다. 새로운 함정 건조 요청이 들어와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발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버지니아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존스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이번함 건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용접 기술자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젊은 기술자들이 조선업계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 조선소의 평균 근속 연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18.5년이던 평균 근속 연수는 2023년 12.3년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규 채용의 어려움입니다. 조선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용접공은 연간 1,200명이지만 실제 채용은 300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메인주의 BIWBATH 아이언워크스 조선소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곳은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건조하는 핵심 시설인데 현재 심각한 일정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조선소 책임자 데이비드 클라크의 설명입니다. 특수강 자재의 조달 기간이 2배로 늘었고 가격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2020년 미 회계감사원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2010년 대비 65% 상승했습니다. 건조 기간도 평균 5.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죠.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획득 프로그램의 책임자 윌리엄 테일러의 말입니다. 현재의 건조 능력으로는 2030년까지 필요한 함정 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최소 1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미 해군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모듈화 건조 방식의 도입입니다. 여러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을 나누어 건조한 뒤 이를 한 곳에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듈화 건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미 해군 군함 설계국의 수석 설계사 로버트 브라운이 설명합니다. 각 조선소마다 작업 방식과 품질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 통일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조선능력강화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동맹국 조선소와의 협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맹국 조선소에서의 군함 건조 허용. 2.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프로그램 수립. 3. 조선 인력 교류 프로그램 신설. 4. 공동 부품 개발 및 생산 체계 구축. 이 법안은 단순한 비상대책이 아닙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존 브라운 의원은 말합니다. 이는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미 해군의 위기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고 곧바로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막 그칠 무렵 안개에 쌓인 거제 옥포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의 1도크 앞에 서서 김승진 생산팀장이 설명합니다. 길이 640m, 폭 98m, 4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크의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완전히 디지털화된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생산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박민수 센터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도크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이 실시간으로 3D 가상 공간에 구현됩니다. AI가 작업 순서를 최적화하고 잠재적 문제를 미리 감지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화된 용접 시스템입니다. 20m 높이의 LNG선 화물창에서 로봇이 정교한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은 0.1mm 오차 범위 내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장 책임자 이상훈 부장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24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하죠. 울산 현대중공업의 특수선사업부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군함을 건조하는 곳인데 민간 선박 건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군함 건조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LNG선 화물창 용접 기술이 잠수함 선체 용접에 사용됩니다. 특수선사업부 김태호 이사가 설명합니다. 극저온 용접 기술이 고강도 강철 용접에도 완벽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런 기술 융합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기술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가상현실 VR 장비를 착용하고 선박 설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건조 전에 모든 것을 가상으로 검증합니다. 연구소장 박정호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건조 과정의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죠.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에서는 친환경 기술 개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을 개발 중입니다. 기술연구소 최준혁 소장이 말합니다. 더불어 암모니아 추진 시스템도 연구하고 있죠. 이는 미래 해군 함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경쟁력은 단순히 시설의 규모나 첨단 장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원이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1000명 이상의 신입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현대중공업 인사팀 정민우 팀장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6개월간의 집중훈련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됩니다. 이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시스템이 우리의 기술력을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 생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설계에서 건조,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건조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지스급 구축함의 경우 우리는 36개월 만에 건조가 가능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건조팀 이성호 팀장이 말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통합 시스템 덕분이죠. 한국과 일본의 조선 기술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도쿄에서 만난 일본 해사산업연구소의 다나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세계 조선업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실제로 일본의 위기감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작년 나가사키 조선소의 인력을 40% 감축했고 가와사키중공업은 군함 건조 외의 상선 건조를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조선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전략자문위원인 로버트 윌슨 박사의 설명입니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과 직결됩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군함 건조 기술은 이 지역의 안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 국방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보고서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핵심 기술 파트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죠.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확장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년간 구축함 18척, 프리기함 23척, 잠수함 12척을 새로 건조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신규 건조 함정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미 태평양 사령관 해리스 제독의 말입니다. 과거의 일방적인 안보 제공자와 수혜자라는 관계를 넘어 기술과 산업, 역량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개발 중인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입니다. 이 구축함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체계와 다기능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인데 이는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융합에 있습니다. 조선해양 분야 전문가인 마이클 오닐의 분석입니다. 상선 건조에서 축적한 기술을 군함 건조에 적용하고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다시 민간 부문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죠. 일본이 따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최근 한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대규모 군함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미 해군대학의 전략연구소장 제임스 홈즈 교수의 말입니다.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의 기술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에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해상방위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며 조선 기술 혁신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기술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태평양의 새로운 균형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이 지역의 전략적 지형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해군력은 디지털 기술이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난 김현수 박사의 말입니다. 특히 통합 전기 추진 체계는 미래 해군 함정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통합 전기 추진 체계 IPS는 기존의 기계식 추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추진 모터를 작동시키는 이 시스템은 함정의 스텔스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진동과 소음이 감소하고 레이저 무기나 전자기 레일건 같은 미래형 무기 체계에도 전력을 활용할 수 있죠.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마라도급 강습 상륙함은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탑재했고, 현재 개발 중인 KDDX는 완전한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눈부십니다. 한화 시스템의 AI 기반 전투 체계는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삼성중공업은 무인 함정용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함정의 모든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미 해군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성공적으로 통합했고, 여러 차례의 연합작전에서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림팩 태평양 연합훈련에서 우리 구축함은 미 해군 함정들과 완벽한 데이터 링크를 구축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김성민 대령의 설명입니다. 표적 정보 공유나 협동교전 능력에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죠. 최근에는 한미 간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차세대 함정용 레이더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전자전 체계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이상철 부장의 설명입니다. 한미가 보유한 기술을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의 전투체계 성능은 미 해군도 인정할 정도로 발전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래 해군력의 핵심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국가도 혼자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연례 보고서 발표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서는 기술 동맹이 새로운 안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인도 태평양 전략 2030은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조선 기술 협력이 주목받고 있죠. 중국은 현재 연간 군함 건조량이 미국의 4배에 달합니다. 미 해군 전략연구소 제임스 브라운 소장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맹국들과의 협력 없이는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과 한국 방위사업청은
차세대 해군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5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됩니다.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김태현 국장의 설명입니다. 첫째는 차세대 함정 설계 기술, 둘째는 디지털 기반 전투체계, 셋째는 친환경 추진 기술입니다.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스 체계 운용과 관련된 기술 교류가 활발하며 양국 해군과 방산업체 간의 협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 기술 협력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기술연구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특히 스마트십 기술 분야에서 미국 측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기술력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술 표준화 작업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디지털 해군 기술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함정 건조와 관련된 모든 기술 규격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표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 해군 기술표준국 마이클 윌슨 국장의 설명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 규격은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2년 내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 과제도 있습니다. 기술 보안 문제, 미국 내 조선업계의 반발,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 로버트 워크의 말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의 첨단 기술은 한국 조선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윈윈 전략입니다. 한미동맹연구소 박민수 소장의 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최첨단 무기체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기술이 만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해군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때로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도전이라는 위기는 역설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강국 한국이 써내려가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